시추되었지만 미완성된 예비 유정 DUC. 금요일에 나온 EIA 보고서에 의하면 DUC는 2013년 처음으로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더 많은 예비 유정이 완공되는 중이라는 말은 반대로 더 적은 수의 새로운 유정이 시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LNG 수출 터미널과 가까운 헤인즈빌 천연가스 유전만 DUC가 늘었을 뿐 미국 시일의 메카로 불리는 퍼미안과 에팔레치아 지역에서도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불확실성과 ESG 기조 등으로 신규 투자가 쉽지 않다 보니 대부분 생산 업체들은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 최근 오펙의 감산 이슈로 유가가 며칠째 상승 중입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아이러니하게 연준에서 계획대로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수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오랜만에 지수와 디커플링 되면서 올랐습니다. 그동안 오펙은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는 중이었고 8월에도 하루 3.5밀리언 배럴 이상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 2밀리언 배럴 감산은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들마다 균등하게 할당량을 줄이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하루 1밀리언 배럴 감소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펙은 유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원자재 투자 중에 미국 천연가스보다는 WTI 유가를 선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가도 계절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천연가스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 천연가스는 3달러 근처에서 슈팅 치면 무조건 먹는 분위기가 상당 기간 조성되었기 때문에 쉬운 투자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 천연가스 주식은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횡보하는 중입니다. 유럽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재고량을 빠르게 90% 정도까지 확보하는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겨울이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노르웨이 그리고 그리스, 불가리아를 통하는 새로운 송유관이 가동되면서 노르웨이와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를 더 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리포트 수출항의 재가동 지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올해 가스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었는데 이는 제조 분야에서 사용량이 15%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천연가스 상한가 설정에 대해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면서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가스 수요는 올해 겨우 2% 미만 상승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에서 싼 값에 사들인 후 잉여 LNG를 국제시장에 재판매하면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내 소비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로부터 LNG 수입이 작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LNG를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에 1억 6,400만 브러치, 그리고 한국, 일본, 태국에 2억 8,400만 브러치 판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꿀빠는 중입니다. 아무튼 중국이 서서히 문을 여는 중이고 유럽도 재고가 평소보다 많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그것도 러시아에서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공급이 완전히 끊길 경우 2월 유럽의 가스 저장량은 올겨울 LNG 공급을 원만하다고 가정했을 때 20% 미만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북아의 겨울이 평소보다 추워져서 LNG 시장이 과열된다면 유럽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일단 부족분을 석탄 발전소 재가동 등을 통해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더 큰 문제는 러시아 공급량의 부재로 인해 내년 봄과 여름의 높은 가격에 다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미 지역은 발전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 몇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천연가스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카타르나 호주보다 단연 미국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미국 LNG 수입을 확대했고 LNG 수입 터미널이 없는 독일은 해양 플랜트를 대여해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가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라 미국 가격은 이번 겨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출 제한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의결권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쉽게도 터미널 부족으로 북미의 LNG 수출 용량은 2025년까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송유관 없이는 수송과 저장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재고 시즌인 가을이 끝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오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저평가 캐나다 주식. 9월 29일 자료이긴 하지만 WTI 가격이 30% 이상 하락한 만큼 캐나다 회사들의 주가 또한 전고점에서 평균 30% 정도 내려왔습니다.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내년도 EV 대비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데 2배보다 낮을 정도로 미친 듯이 저평가인 주식들이 여럿 보입니다.
내년도 현금 흐름상 저평가임에도 이번에 조정을 크게 받은 회사 중에 대형 회사는 CVE이고 중형 회사는 PIP와 CPG 그리고 소형 회사는 YGR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 회사들은 매장량도 피어 그룹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섹터 자체에 문제가 없는 한 사놓고 기다리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동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도 유치하려는 캐나다 회사들인데 OVV처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금요일 자료를 보면 이들 중에 유독 OVV와 ERF만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두 주식의 공통점은 원유 생산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며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미국에 원유 자산이 있고 자사주 매입 중이지만 아직 회복이 더딘 회사로 CPG와 VET가 있습니다. VET는 요즘 유럽의 횡재세 이슈로 말이 많은데 아직 각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와봐야 합니다. 횡재세는 SPR 방출처럼 당장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단기적인 마인드의 정책입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부과해버리면 생산자들은 사업을 크게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 유럽은 장기적으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외부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아무튼 스코시아 뱅크는 세금 크레딧을 감안해서 VET가 올해 현금 흐름의 3에서 6% 정도 영향을 받고 내년에는 21에서 26%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직 초기 예상이기는 하지만 펀더멘털 상으로는 여전히 피어 그룹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TD뱅크에서는 내년도 FCF 수익률이 57%에서 38% 정도로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뛰어나다고 예상합니다. 내년 평균 유가를 $75라고 가정할 시 횡재세 여부에 따라 현금 흐름 차이가 꽤 나는 건 안타깝지만 여전히 피어 그룹보다 좋습니다. 유가 65불, 75불, 85불 상황으로 봐도 VET의 FCF 수익률이 우수합니다. 사실 두 번째로 높은 PXT 역시 회사 상황은 너무 좋지만 콜롬비아 자산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CPG나 OVV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주환원 규모로 보아도 여전히 훌륭합니다. VET 다음으로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아프리카 오일 AOI가 눈에 띕니다. 최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전고점을 넘었고 스코시아 뱅크 8월 22일 자료에서 보듯이 내년도 현금 흐름이 횡재세 전에 VET보다도 좋습니다. 단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와 남미에 자산이 있는 캐나다 업체인데 나이지리아 등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고 매장량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근 프랑스 토털이랑 아프리카 나미비아 해상에서 새 유전을 발견했지만 개발하는 데 시간과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스코시아 뱅크뿐 아니라 TD뱅크 쪽에서도 내년도 VET의 배당 상승 여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TD뱅크는 9월 초에 에너지 부분에서 CPG를 추천했었는데 최근에 저평가 부분에서 원유 쪽은 CPG ERF, 천연가스는 AAVSD, 마지막으로 원유 천연가스 반반 기업 중에는 OVV, VET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횡재세 조정 전이긴 하지만 내셔널뱅크의 9월 26일 자료를 보면 VET 다음 주자는 피어 그룹 중에는 CPG 그리고 소형 회사 중에는 SGY가 눈에 띄고 YGRKC, PIPSD는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CIBC 뱅크의 최신 자료에서도 내년도 EV 대비 현금 흐름은 VET가 압도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회사는 CPG이고 천연가스 회사 중에는 SD가 눈에 띕니다. OVV의 경우는 CVE와 함께 대형 회사 중에는 우수하지만 VET나 CPG 레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데자르댕의 9월 말 자료에서도 내년도 현금 흐름 부분에서 VET와 CPG가 좋아 보입니다. 에릭누텔의 자료를 보면 유가 $90 기준으로 CPG와 VET의 EV 대비 현금 흐름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횡재세 영향으로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FCF 수익률도 둘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VET의 내년도 현금 흐름은 횡재세를 고려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배당 상승 여력 면에서 투자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스코시아 뱅크에서 제공하는 FCF 사용 지표를 봐도 VET의 부채 조정에 따른 주주환원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센티멘트로 하방 압력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면 좋은 구매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럽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비슷한 피어 그룹 중에서 CPG가 좋은 대체제로 보입니다. 가치평가에서 현금 흐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장량입니다. 내년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CPG나 VET의 남은 매장량의 라이프가 오일 샌드 회사들이나 일부 천연가스 회사들에는 미치지는 않지만 15년 근방으로 피어 그룹 중에서 나쁜 편은 아닙니다. 둘 중에는 아무래도 원유 포함 리퀴즈 매장량이 큰 CPG의 NAV가 VET보다는 높습니다. 저는 현재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종목 중에 비중순으로 보면 SGY, VET, CPG, AOI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바닥에서 안전빵으로 CJ를 조금 사기는 했는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업사이드를 보는 종목으로 다 채워넣기보다 꾸준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섞어서 구성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주주환원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중에서 개미 주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식들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스터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당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더 효과가 크려면 그 주식이 극단적으로 저평가인 경우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저평가주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유 섹터 같은 경우는 ESG 기조와 사양산업이라는 주홍글씨 덕분에 극단적으로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VAT 같은 경우 피어 그룹에 비해 발행된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정도인데 이번 자사주 매입을 마지막으로 배당을 상당히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매입해서 폐기한 주식에는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행된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배당이 상승할 거라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그 외 캐나다 주식 중에 저평가 소형 주식으로 내년이 기대되는 주식은 YGR 우비, IPO-BNE, PIP, SD 등입니다. 제가 캐나다인이라 접근성 세금 환율 등에서 캐나다 주식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캐나다 소형 업스트림 주식을 슬리핑 자이언트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몰라서 문제지만 깨어나게 된다면 절마 어디 간호하면서 어버버하는 사이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할 정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는 이 정도 시총 규모의 소형 주식들이 REI나 AMPY를 제외하면 드문 편입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 중에 최근 9월 26일 바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업스트림 주식이 미국 쪽은 LPICP이고 캐나다 쪽은 PRQJY입니다. 내 주식 다 거의 10일 만에 40% 정도 올랐는데 그 주식들의 올해와 지난 1년간 주가 변동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최근에 미국 소형주들이 캐나다보다 굉장히 잘 오르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는데 본인이 1년 전에 LPI나 CP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JOY는 최근 캐나다 자산을 팔고 백켄 유전에 집중하려는 ERF의 원유 자산을 좋은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PRQ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생산량을 하루 11,000BOE까지 급격히 올릴 거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PRQ의 자산이 YGR이나 IPO와 비슷한 지역에 있고 시총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흥미롭습니다. PRQ의 부채가 월등히 적지만 YGR은 현재 이미 12,000BOE를 생산 중이고 마진이 큰 리퀴즈 함량은 YGR이 훨씬 더 높습니다. IPO의 경우 연말 생산량이 PRQ보다는 적지만 PRQ와 YGR이 천연가스 업체로 간주되는 반면 IPO는 라이트 오일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IPO는 곧 순부채 제로가 되고 자사주 매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사이드는 YGR, IPO, PRQ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정도 사이즈의 주식은 생산량 증가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인수 같은 이벤트 하나에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노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합니다. 사실 좋게 생각하면 돈이 생길 때마다 부담 없이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다이내믹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 회사들도 올해 3월과 9월에 나온 카펙스 비용 가이던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쪽은 올해고 아래쪽은 내년 예상 카펙스인데 3월에 비해 9월에 굉장히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투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YGR만 유일하게 올해도 내년에도 업데이트된 비용이 줄어 있습니다. YGR은 생산량이 매년 늘어가는 성장형 회사라는 면에서 더 위화한데 아마도 자체 유전 서비스 업체를 수직 계열화로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만큼 시장은 당장 주주환원을 하는 업체들의 호감을 표시하는 중인 것 같아서 주주환원 주식과 업사이드 주식을 잘 섞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주주환원을 준비 중인 주식은 제 영상 중에 2023년 대비해서 모아야 할 석유 천연가스 주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